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경희대학교 치과병원 보철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백장현입니다. 네, 이렇게 소중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왔습니다. 어떤 주제로 선생님들과 함께 얘기를 하는 게 좋을까 좀 많이 망설였습니다. 많은 관계자분들과 얘기를 좀 나눠본 결과 임플란트 오버덴처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면 좋겠다라는 서로의 공통적인 생각이 맞아서 제가 오늘의 주제는 임플란트 오버덴처로 준비를 했습니다. 요새와 같이 임플란트와 덴처가 보험화가 되면서 임플란트 RPD를 임상에서 많이들 사용하고 계실 텐데요. 저 역시 경희대학교 치과병원에서 마찬가지로 임플란트 RPD라는 굉장히 좋은 치료 옵션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임플란트 RPD가 다 적용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요새는 조금은 소홀해진, 조금은 간과하고 있는 임플란트 오버덴처에 대해서 조금 기본적인 내용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오버덴처 최소한 이것만은 이라는 주제로 내용을 준비해 봤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다시피 무치약 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인상도 잘 떠야 되고 또 악관 관계도 정확하게 체득을 해야 되고요. 또 치아를 적절하게 배열하고 환자에게 편안한 교합을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치과 의사가 할 수 있는 파트이고 그 다음은 환자가 잘 써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네, 이렇게 통상적인 방법대로 총위치 치료를 완료하였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제가 양악 총위치를 만들어 드렸는데 과연 환자분은 편안하게 잘 사용하실 수 있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환자분들은 깍두기도 잘 씹어 드시지만 어떠한 환자분들은 굉장히 연한 부드러운 음식조차 잘 드시지를 못하죠. 총위치 치료의 성패는 바로 이렇게 무치약 치조제의 상태, 그리고 환자의 하악 움직임 등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한 요소들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환자의 경우는 그래도 건강한 치조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총위치의 예후는 성공적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반면에 이 하악 치조제는 조금 더 불량하죠. 아까의 치조제보다 조금 더 얇고 이렇게 전치부에는 울퉁불퉁한 골융기 등이 있기 때문에 교합력이 치조제에 골고루 분산되기가 힘들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 치조제는 조금 더 얇습니다. 이제 예후가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네, 이 치조제는 전치부뿐만 아니라 구치부에도 굉장히 얇은 그런 치조제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의치에 의해 이미 많은 소어 스팟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치조제를 가진 환자는 통법대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기능 인상, 펑셔널 임프레션 등과 같은 조금 다른 것들을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치조제의 경우는 얇지는 않지만 수직적인 고릅수가 많이 진행이 되어 굉장히 평평한 모습을 보입니다. 치조제가 평평하기 때문에 의치가 이제 환자가 측방 운동을 할 때 의치가 좌우로 많이 움직이면서 환자를 괴롭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덴처의 교합 설정이 중요한데 고디가치 트레이싱을 통해서 편안한 중심위를 찾아주고 또 측방 운동 시에 발생하는 측방력을 줄여주는 다양한 교합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케이스 역시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케이스입니다. 치조제가 얇을 뿐만 아니라 지금 사진이라 정확히 표현은 잘 안 됐지만 굉장히 플래비한, 굉장히 흐물거리는 그러한 치조제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듯 총위치 치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의사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해주어도 환자의 치조제의 상태, 환자의 점막 상태, 환자의 하악 움직임 등에 의해서 치료의 성패를 가늠하기가 어렵죠. 하지만 이제 이렇게 임플란트의 도움을 조금 받는다면 우리는 한결 편안하게 임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임플란트를 2개 혹은 4개 정도를 심어서 불안정한 하악 총위치를 고정해주는 그러한 방법이죠.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입니다. 임플란트 오버덴처를 하는 데 있어서 몇 개의 임플란트를 우리는 식립을 해야 되고 임플란트를 활용한다면 어디다가 임플란트를 식립해야 되는지 그 말씀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어떠한 종류의 어태치먼트들이 있고 어떠한 어태치먼트들의 장단점, 또 제가 주로 사용하는 어태치먼트들, 적응증 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토픽입니다. 몇 개의 임플란트를 우리는 필요로 하는가에 대한 그런 질문입니다. 네, 다들 이제 많은 임상 경험을 통해서 다들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상악의 경우에는 4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하악의 경우에는 2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하여 PKH를 제작한다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이 얘기는 2001년, 즉 2000년대 초반부터 여러 연구들을 통해 또 여러 시스테믹 리뷰들을 통해서 다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만 살펴보면 이 논문에서도 역시 2개의 임플란트, 하악 완전 무치악 환자의 경우 2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하여 하악 PKH를 제작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여기 끝에서 두 번째에서 보시면은 임플란트의 개수를 늘리더라도, 즉 2개가 아니고 3개나 4개, 임플란트의 개수를 늘리더라도 그 유지력이나 안정성, 그리고 교합의 균형 등은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 약간은 증가하지만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악 PKH의 경우 임플란트 2개를 보통은 식립을 합니다. 하지만 2개 이상을 심어야 되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임플란트를 2개 식립하면 충분하지만 상악이 유치악인 경우, 상악이 유치악이거나 아니면 임플란트 고정성 보철물로 수복이 된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2개보다는 4개의 임플란트의 식립을 권장하고 있고요. 또 해부학적 그런 리미테이션 등으로 인해서 임플란트의 길이가 8mm 이하인 경우, 아니면 임플란트의 다이아미터가 3.5mm 이하인 경우에는 2개보다는 조금 더 추가적으로 식립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 점막이 굉장히 얇은 경우나 아니면 근부착이 높은 경우, 아니면 설치계 마일로 하이오이드 프로젝션이 조금 날카로운 경우, 뭐 이런 다양한 경우들에서는 2개의 임플란트보다는 조금 더 많은 임플란트의 식립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임플란트를 어디다가 심을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악 PKH의 경우 임플란트를 어느 부위에 심어야 되는지, 상악 PKH의 경우 어느 부위에 심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질문입니다. 보통 우리는 PKH를 위한 임플란트를 전치부 쪽에 식립을 합니다. 네, 그 이유는, 즉 구치부나 소구치에 심지 않고 전치부에 심는 이유는 힘의 분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악 H는 이 후방부에 있는 레트로몰라 패드 부위에서 1차 서포트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임플란트를 전치부에 심는다면 힘의 균형이, 힘의 분산이 적절하게 이루어집니다. 구치부로 저작을 하더라도 앞뒤로 견고하게 받쳐주고 있고, 전치부로 저작을 한다고 해도 임플란트 PKH는 안정적으로 기능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소구치부나 구치부에 임플란트를 심는다면 마찬가지로 레트로몰라 패드와 임플란트 부위에서 강력한 지지를 얻기 때문에 구치부로 저작을 할 경우에는 굉장히 씹는 힘이 강해지고 좋아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지만, 빨간 화살표의 방향대로 전치부로 환자가 저작을 한다면 풀크럼이 되겠죠. 이 임플란트가 풀크럼으로 돼서 앞뒤로 휘청거리는 힘이 발생합니다. 이는 임플란트를 뽑아내려는 힘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임플란트에 불리하고 위해한 힘의 분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소구치부나 대구치 부위보다는 전치 부위에 임플란트를 심어야 됩니다. 전치 부위에서도 어느 부위가 좋을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중절치, 측절치, 견치, 이렇게를 우리는 전치라고 부르는데 벌써 이제 대략 10년 정도 된 논문입니다. 경희대학교 보철학교실에서 조미에 퍼블리시한 그런 논문입니다. 임플란트 픽의 위치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측절치 부위에 임플란트를 심는 것과 견치, 캐나인의 임플란트를 심는 것과 소구치 부위에 임플란트를 심는 것을 유한요소 분석을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제일 위의 그림이 측절치 부위에 임플란트를 심었을 때 생기는 응력입니다. 두 번째가 견치고요.
세 번째가 소구치입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들이 이제 힘이 더 응력이 집중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측절치 부위에서 심었을 때가 가장 적은 그런 응력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네, 힘의 분산 그리고 응력 집중에 측절치 부위에 임플란트를 심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발견했고, 이뿐만 아니라 이제 그 제니얼 튜버클 부위, 그러니까 하악 전치부, 특히 견치보다는 측절치 부위에 본 퀄리티, 그러니까 뼈의 질이죠. 그게 측절치 부위에서 견치나 소구치보다 더 좋다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피계 위치에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임플란트의 식립 위치는 측절치 부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무치악 환자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먼저 기존의 덴처를 만들게 되고요. 그 덴처를 이용하여 서지컬 스텐트를 만들어서 측절치 부위에 이렇게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그런 프로토콜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기존에 사용하던 덴처나 새로 만든 임시 의치를 복제하는 것이 굉장히 번거롭고 까다로운 과정이었습니다. 이렇게 보통 아가 인상제를 이용해서 이렇게 템포러리 덴처를 두플리케이션을 해서 서지컬 스텐트를 주로 만들었는데, 요새는 뭐 간단하게 선생님들 병원에도 가지고 계실 수가 있고, 아니면 대부분의 기공소에서 다 가지고 있는 이런 데스크탑 스캐너를 이용해서 굉장히 쉽게 기존의 위치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데스크탑 스캐너를 이용해서 기존의 위치를 복제하고 3D 프린터로 바로 출력을 해낸다면 우리는 굉장히 손쉽게 서지컬 스텐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임플란트가 설측으로 기울어지지 않게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교합 평면에 수직이 되게 임플란트가 심기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래야 환자가 기능을 할 때 가장 적절한 힘을 받아주고 유지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임플란트 수술을 할 때는 환자가 입을 벌린 상태에서 시행을 하게 되죠. 즉 환자가 입을 어느 정도 벌린 상태에서 거기에 서지컬 스텐트를 정확하게 접합시키지 않으시고 환자가 입을 벌린 상태에서 임플란트를 수직으로 심으신다면 환자가 입을 다물 경우 이렇게 설측으로 기울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하악 임플란트 오버덴처에서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그런 범하는 오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환자가 입을 벌린 상태에서 수직이 되게 심는 거에 집중하시다 보면 실제로 환자가 입을 다물고 기능을 할 때는 임플란트가 링구얼 쪽으로 쓰러지는 그런 안 좋은 힘의 방향이 생기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조금 더 폐구 시에 교합 평면에 수직으로 심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는 제가 추후에 다시 말씀을 드릴 거지만 미니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하악 총위치에 추가적인 유지력을 제공해줬던 그런 증례였습니다. 자, 이 경우에 보시면 이렇게 임플란트의 높이가 서로 맞질 않죠. 이런 식으로 잔존 치조제가 굉장히 울퉁불퉁한 형태였습니다. 이런 경우 이 미니 임플란트는 원피스 임플란트였기 때문에 그대로 심는 대로 어태치먼트가 이렇게 바로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어태치먼트들의 높이가 서로 다른 경우 이 4개의 서로의 임플란트는 각기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임플란트를 심을 부위의 잔존 치조골이나 치조제가 울퉁불퉁한 경우, 특히 상하의 높낮이가 다른 경우에는 이를 번거로우시더라도 플랩을 열어서 어느 정도 플래트닝을 하신 후에 높이를 맞춰서 심어주시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하악 임플란트 오버덴처의 임플란트의 위치는 측절치 부위가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견치 부위도 괜찮긴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런 힘의 분산, 역학, 그리고 골의 퀄리티 등을 고려해 봤을 때 측절치가 조금 더 낫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악의 경우에는 정확히 정해져 있는 그런 룰은 없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견치를 피해서 측절치와 제1 소구치 정도 부위의 4개의 임플란트를 심는 것을 선호하고 있는데요. 제가 상악의 경우 견치에 임플란트를 심지 않는 이유는 그 부위가 이제 루트 에미넌스도 있었고 기본적으로 약간은 풍용하고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다 임플란트를 심고 어태치먼트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그 부위의 덴처가 너무 얇아지거나 아니면 얇아져서 깨지는 게 두려워서 약간 오버 컨투어, 풍흉하게 되는 그러한 컴플리케이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캐나인의 위치를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상악의 경우는 측절치나 소구치 부위 이렇게 해서 4개를 균등하게 나눠 심는 것을 가장 선호하는데, 이는 물론 이제 역학적으로 고철적으로만 생각했을 때 그러한 것이고, 해부학적으로 즉 뼈의 폭이나 뼈의 높이가 어느 부위가 좋은지에 따라서 또 그 점을 같이 추가로 고민을 해서 적절한 임플란트의 식립 위치를 잡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임플란트의 개수와 임플란트의 식립 위치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제가 주로 임상에서 사용하는 어태치먼트들, 다양한 어태치먼트들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그런 어태치먼트 시스템들이 나와 있는데, 그 시스템들을 다 소개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주로 임상에서 사용하는 이 한 4-5가지 그런 어태치먼트에 대해서 제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임플란트를 각각 이용하는 이런 솔리터리 타입이 있고요. 임플란트가 2개면 2개, 4개면 4개의 임플란트를 묶어서 사용하는 스플린트 타입이 있죠. 보시는 것처럼 왼쪽 위의 사진은 2개의 임플란트를 이렇게 바로 스플린트에서 묶어서 오버덴처를 제작하는 경우이고요. 위에 오른쪽 그림, 그리고 왼쪽 아래 그림, 오른쪽 아래 그림, 나머지 3개의 그림은 임플란트를 서로 연결하지 않고 각각 솔리터리 타입으로 활용하는 그러한 증례였습니다. 네, 먼저 우리가 임상에서 거의 제일 많이 사용하는 어태치먼트일 것 같습니다. 로케이터 어태치먼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임플란트가 서지컬 스텐트의 도움을 받아서 아니면 술자의 충분한 경험 등으로 인해서 평행하게 잘 심겨진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 다 로케이터를 사용합니다. 로케이터가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그러한 어태치먼트입니다. 회사마다 조금씩 디자인은 다르게 나오지만 기본적으로 약간의 언더컷을 가지고 있고요. 그 위에 어태치먼트가 약간 딸깍하는 느낌으로 끼워지는 그러한 형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겉을 감싸고 있는 부분을 메탈 하우징이라고 하고, 안에는 플라스틱으로 돼서 약간 딸깍하고 끼워질 수 있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약간의 식립 각도를 보정해주는 그런 틸팅 타입과 그렇지 않은 넌 틸팅 타입이 있고요. 그리고 이 메탈 하우징 내의 어떤 플라스틱 컴포넌트를 사용하는지에 따라 유지력이 조금씩은 달라지는 그러한 구성으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습니다. 회사마다 조금씩 이제 그 컬러 코딩은 조금씩 다릅니다. 이 회사의 경우에는 이런 핑크색이 3파운드, 그리고 이렇게 다 다양한 색깔별로 보통 구분이 되어 있죠. 내가 사용할 회사 제품의 그 어태치먼트 시스템이 어떤 색깔이 어떠한 유지력을 갖는지를 미리 확인해 보고 그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처음부터 강한 유지력을 제공하는 그런 어태치먼트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조금 약한, 거의 뭐 한 4-5가지의 컴포넌트가 있다면 가장 약하거나 2번째 약한 정도의 어태치먼트를 먼저 장착을 해서 환자분께 사용하도록 권유를 하고, 이제 환자가 어느 정도 적응이 됐는데 유지력이 너무 떨어진 그런 단점을 얘기하시면 추후에 얼마든지 바꿔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대부분 까만색이나 파란색 정도, 보통 이제 어두운 색상의 이런 컴포넌트들이 약간은 적은 유지력을 제공하고요. 밝고 투명한 제품일수록 조금 더 강한 유지력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반에는 조금 더 약한 유지력을 먼저 제공했다가 환자에 따라서 그것을 교체해주는 그런 프로토콜을 따르고 있습니다. 실제 임상 증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악 측절지 부위의 2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하였습니다. 이때 임플란트 2개의 임플란트 간 거리는 약 14에서 15mm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렇게 제가 만들어 드린 임시 총위치를 복제해서 서지컬 스텐트로 활용을 했습니다. 측절지 부위에 2개를 식립한 후에 임플란트의 골 유착이 오세오 인테그레이션이 완성되면 이렇게 로케이터 어버트먼트를 장착한 후에 그 위에
메탈 슬리브를 이렇게 장착을 합니다. 이렇게 왼쪽 화살표에서 보실 수 있듯이 우리가 이 어태치먼트가 딸깍하고 연결되는 것 하방으로도 약간의 언더컷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약간 오목한 부분이 있는 것이죠. 이제 어태치먼트를 덴처와 연결할 때 이 부위에 이제 레진상이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곤란해지죠. 그러면 정말 여기에 딱 걸리게 되면 잘 안 빠지고 그것을 빼다가 술자의 손톱이 뒤집어지는 그런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에 블럭아웃을 하는 스페이서를 붙여주셔야 됩니다. 대부분 그 패키지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얀색의 고무 링 같이 생긴 이러한 블럭아웃 스페이서가 나오기 때문에 메탈 슬리브를 끼우시고 반드시 그 언더컷 부위에 덴처 레진이 흘러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블럭아웃을 해주셔야 됩니다. 혹시 이게 구성품 내에 없거나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러버댐을 이 모양대로 조금 잘라서 사용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저도 여러 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로케이터 어버트먼트의 높이가 물론 적당히 해야 되겠지만 임플란트가 좀 얕게 심겨서 제일 낮은 높이의 로케이터 어버트먼트를 장착했는데도 조금 높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렇게 블럭아웃을 확실히 안 해주시면 이 사이로 막 레진이 끼어 들어가서 진짜 손톱이 뒤집어지고 눈물이 찔끔 날 정도로 고생한 적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블럭아웃 스페이서를 장착해 주시고 저는 거기다가 바셀린을 더 추가적으로 많이 도포하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메탈 슬리브를 연결하고 블럭아웃 스페이서 장착한 후에 의치의 내면을 갈아내게 되죠. 의치의 내면을 충분히 갈아내서 이 메탈 구강 내에 장착해 놓은 이 메탈 하우징에 걸려서 덴처가 끝까지 시팅이 안 되는지 되는지 그런 것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생각보다 이 레진 덴처 내면을 갈아내야 되는 양이 많습니다. 충분히 갈아내시고 피체커를 통해서 아직도 어느 부분이 닿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제대로 덴처가 끝까지 점막까지 시팅이 됐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 후에는 이제 연결하는 과정이죠. 술자마다 선호하는 레진이 다른데 이렇게 핑크색으로 덴처 레진을 사용하시는 걸 선호하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뭐 패턴 레진을 사용하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아니면 뭐 그냥 우리가 템퍼러리 크라운을 깎을 때 사용하는 하얀색 레진을 사용하시는 선생님도 계신데 그것은 뭐 정해진 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술자마다 선호하시는 대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패턴 레진을 주로 활용을 합니다. 패턴 레진을 활용하는 이유는 일단 그 세팅이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 덴처가 구강 내에 점막 위에 잘 시팅이 된 다음에 빨리 패턴 레진을 도포해서 빨리 굳혀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주로 패턴 레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패턴 레진의 단점은 그만큼 수축이 많다는 거죠. 수축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릴리프의 양이 지나치게 많다면 이것도 결국 패턴 레진의 양이 많아지면 그만큼 수축도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 내면 조정을 많이 해서 우리가 패턴 레진의 양이 너무 많아질 것 같으면 패턴 레진을 사용을 안 하고 다른 계열 레진을 사용하지만 그렇지 않고 적당한 경우에는 패턴 레진을 사용을 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서도 약간의 생각이 다르신 선생님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완전히 개방을 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구멍을 완전히 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정말 그 메탈 하우징에 걸리지 않고 덴처가 잘 들락날락 하는지를 육안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이유도 있고요. 이제 이걸 완전히 열지 않는 걸 또 선호하시는 선생님도 계십니다. 왜냐면 이게 결국 어떻게 보면 새 덴처에 구멍을 이렇게 완전히 관통시키는 것은 그만큼 덴처를 약하게 할 여지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새 덴처에 구멍을 내서 약간 헌 덴처처럼 보이게 하는 게 또 개인적으로 싫어하시는 선생님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완전히 구멍을 뚫고 덴처를 시팅시킨 후에 그 구멍으로 여기서 이제 파우더 리퀴드를 브러쉬에다가 담아서 일로 흘러 들어가게 해서 연결을 시키는 걸 선호하는 편입니다. 이게 완전히 오픈시키지 않고 덴처 내면에 파우더랑 리퀴드를 한 다음에 반대로 찍어서 고정시키는 거는 분명히 이제 그게 그 파우더랑 리퀴드가 제대로 플로우 아웃 되지 못하고 약간은 그쪽 조직을 압박하거나
아니면 최악의 경우에는 이제 구치부가 뜨게 된다거나 하는 그런 다양한 또 복잡한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완전히 관통시키는 게 이렇게 오픈을 시켜서 이 위로 레진을 흘려주는 것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네, 그렇게 이제 로케이터 어버트먼트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이 유지력들, 각각의 컴포넌트들이 어느 정도의 유지력을 제공하는지를 아셔야 되고요. 적당한 높이의 로케이터 어버트먼트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임플란트를 식립하다 보면은 조금은 얕게 식립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 치조골의 상태가 좋지 않아서 조금은 깊이 식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적당한 임플란트의 식립 깊이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임플란트가 식립된 후에 이제 그 위에 잇몸의 두께를 반드시 측정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보통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페리오 프로브를 보통 활용을 하는데요. 임플란트 주위로 얼만큼의 연조직이 그 위에 있는지에 따라서 어버트먼트의 선택을 달리합니다. 네, 이렇게 이 경우는 진지벌 하이트, 그러니까 임플란트 탑 위에 잇몸이 한 2mm 정도가 있다. 그럼 그에 맞는 어버트먼트를 선택을 하고요. 뭐 임플란트 연조직이 더 높다, 3mm, 4mm 더 높으면 당연히 어버트먼트의 선택도 더 길어져야 되겠죠. 실제 제가 만났던 임상 증례입니다. 이 경우는 사실 임플란트 어버트먼트, 즉 로케이터 어버트먼트죠. 높이에 관련해서 선택이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0번대죠. 40번대 임플란트도 조금은 높은 어버트먼트를 선택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들고요. 이 30번대 임플란트는 잇몸의 높이가 다릅니다. 이쪽은 굉장히 잇몸이 그러니까 두껍게 있는 것 같고, 이쪽은 잇몸이 많이 내려가 있죠. 이 경우는 상당히 곤란한 경우입니다. 잇몸의 높이를 어느 쪽에 맞춰야 될지 굉장히 곤란한 경우인데, 실제 모식도로 보시면 이러한 경우이죠. 이쪽은 연조직의 높이가 굉장히 낮은 반면에 이쪽은 연조직이 높죠. 그런 경우에는 우리는 반드시 이 높은 연조직 부위를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메탈 하우징이 덜 들어가서 잇몸에 걸려서 덜 들어가는 경우들도 임상에서 실제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높은 쪽 잇몸, 그러니까 잇몸의 높이가 높은 쪽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서부터 이 어버트먼트의 높이가 확보가 되게 이렇게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반대로 이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치조골의 흡수도 있었고요. 잇몸에 퇴축도 있어서 이렇게 지금 트레드가 노출되는 정도로 좀 상황이 좋지 않은데, 이 경우는 지금 이 로케이터 어버트먼트의 높이가 지나치게 높은 것이죠. 이 경우는 조금은 낮은 걸로 바꿔주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높은 어버트먼트가 풀크롬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 결과 의치가 이렇게 파절이 됩니다. 네, 그래서 실제 증례입니다. 이렇게 두 개의 임플란트가 식립이 되었고요. 적당한 높이의 로케이터 어버트먼트를 선택해서 구강 내에 체결을 합니다. 네, 우리가 메탈 하우징으로 걸릴 부위가 아주 잘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블락아웃 스페이서를 반드시 하방 언더컷으로 레진이 흘러 들어가서 락킹이 되는 현상을 막아주기 위해서 반드시 블락아웃 스페이서를 하시고, 메탈 하우징을 체결한 후에 벤처의 내면을 갈아서 충분히 시팅이 되는지를 꼭 확인하시고 이렇게 연결을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로케이터 어버트먼트들은 다들 사실 많이 사용을 해보셨을 거고, 많이 사용을 안 해보셨더라도 워낙 많이 들어서 다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뛰어난 유지력을 제공하고요. 내구성이 좋습니다. 다른 어태치먼트들에 비해서 굉장히 내구성이 좋고요. 또 유지와 보수가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저는 대부분의 경우에 로케이터를 사용을 합니다. 거의 저의 임상에서 한 7, 80% 정도는 로케이터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이제 조금은 사용 빈도는 적지만 굉장히 알고 요긴하게 잘 쓰면 그런 좋은 어태치먼트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볼 어태치먼트입니다. 역시 예전에는 굉장히 많이 쓰던 어태치먼트의 한 종류입니다. 로케이터가 나오기 전에는 볼 어태치먼트를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볼 어태치먼트의 이 어버트먼트를 구강 내에 연결을 한 모습입니다. 이 사진에서 보실 수 있듯이 동그란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이러한 형태는 하악 피계의치가 구강 내에서 기능을 할 때 약간의 움직임을 허용을 합니다. 이 동그란 공의 형태 때문에 의치는 약간 회전하는 그런 움직임을 가질 수 있죠. 과정은 사실 뭐 다 똑같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이렇게 볼 어버트먼트를 픽스처에 연결을 하고, 아까 제가 메탈 하우징이라고 말씀드렸던 똑같은 그런 컴포넌트를 볼 어버트먼트 위에다 장착을 한 후에, 벤처의 내면을 충분히 갈아서 벤처가 끝까지 다 시팅이 되는 것을 확인한 후에 간단하게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브러쉬에 레진을 묻혀서 벤처 내면과 메탈 하우징을 연결하는 그런 과정이죠. 그리고 다 레진이 굳고 나면 이렇게 메탈 하우징 부분을 물고 빠지게 됩니다. 그 후에 과잉 레진을 제거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타입의 오버덴처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부분의 경우 치조제가 괜찮고 크게 무리가 없는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의 경우 로케이터를 사용하지만, 이런 식으로 잔존 치조제의 상태가 뭔가 플래비하고 그로 인해서 하악 피계의치의 움직임이 조금 있을 거라고 예상되는 그런 증매에 있어서 저는 한정적으로 볼 어태치먼트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볼 어태치먼트의 가장 큰 단점은 이 높이이죠. 오른쪽 그림이 이제 로케이터고 왼쪽 그림이 볼 어태치먼트입니다. 이 볼 어버트먼트가 가지고 있는 그 특유한 모양 때문에 높이가 아무래도 로케이터보다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의치가 기능을 할 때 약간의 말씀드린 대로 움직임을 허용해 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이제 풀크롬으로 작용을 해서 의치의 파절을 야기할 수가 있죠. 즉, 이 의치의 내면을 다 갈아서 이제 연결을 하는데, 로케이터는 이 어버트먼트 자체가 낮기 때문에 충분한 레진이 두께를 가지고 강도를 확보해 줍니다. 하지만 볼 어태치먼트는 그만큼 이 벤처 상이 조금은 얇아지기 때문에 풀크롬으로 작용이 되면 의치가 파절될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치조제의 점막이 플래비해서 의치의 움직임이 조금은 있을 것 같고, 술자가 그것을 나는 임상적으로 조금 움직임을 허용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볼 어태치먼트를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반면에 그 단점으로는 그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 재료 어태치먼트의 마모가 빠릅니다. 그래서 잦은 교체가 요구된다는 것 역시도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미니 볼 어태치먼트입니다. 조금 전에 보신 볼 어태치먼트보다 더 작은 미니 임플란트를 사용해서 미니 볼 어태치먼트를 이용하는 것이죠. 보통 이제 임플란트를 식립할 부위의 뼈가 좋지 않아서 통상적인 직경의 임플란트를 심을 수 없는 경우, 그런 경우에 우리는 더 얇은 임플란트를 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한 1.8mm, 2mm 굉장히 얇은 임플란트를 이렇게 4개 정도 심어서 미니 임플란트를 활용하는 피계의치도 저는 임상에서 간혹 사용을 합니다. 또 금전적으로 조금은 어려우신 환자분들, 금전적으로 통상의 임플란트를 하기가 조금 어려우신 분들에게서도 사용할 수 있고요. 아니면 이제 전신질환, 출혈 조절이 안 된다거나 당뇨가 심하다거나 하여튼 굉장히 복잡한 전신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도 이 미니 임플란트가 조금은 유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상적인 임플란트는 플랩을 열고 닫고 하는 과정도 있고 조금 더 어그레시브한 반면에, 미니 임플란트는 사실 플랩을 열지 않고 그냥 파일럿 드릴링만 하고 손으로 돌려서 뼈에다가 꽂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그런 전신질환을 가진 분들에게는 어그레시브하지 않은 조금 더 보존적인 술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작고 얇고 약한 임플란트이기 때문에 우린 2개보다는 4개를 저는 임상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가운데 그림과 왼쪽 그림이 통상적인 볼 어태치먼트이고요. 오른쪽이 원피스로 되어 있는 미니 임플란트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미니 볼 어태치먼트입니다. 굉장히 작습니다. 굉장히 작고 약 0.45mm의 수직적인 움직임도 약간을 허용을 해주죠. 말씀드린 대로 치조제의 폭이 너무 좁거나
그러한 경우, 전신질환이 있는 경우에 이렇게 20 전방으로 4개 정도를 균등하게 나누어서 식립하면은 효과가 좋습니다. 네, 이렇게 20 전방에 4개를 심고 어태치먼트를 연결합니다. 실제 증례입니다. 치조제가 굉장히 얇았습니다. 그리고 환자는 이제 플랩을 열거나 하는 그런 수술을 절대 원치 않으셔서 이런 식으로 덴처를 우선 제작을 해드리고 20 전방에 4개의 미니 임플란트를 식립을 결정을 하고 이렇게 어느 부위에 심을지를 마킹 펜슬로 마크를 해놨습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렇게 파일럿 드릴로 그냥 초기 드릴링만 해주시고 이렇게 나오는 미니 임플란트를 그대로 드릴링을 한 데다 손으로 돌려서 꽂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체결이 되고 끝까지 돌려서 이렇게 토크렌치로 장착을 하는 것이죠. 네, 이렇게 식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이제 블럭아웃을 하고 말씀드린 대로 이 언더컷 부위에 레진이 흘러 들어가지 않게 블럭아웃을 하고 메탈 하우징을 연결한 후에 덴처의 내면을 충분히 갈아서 이렇게 약간 이 케이스에서는 이제 리베이싱처럼 했는데 이렇게 한번 연결을 해서 미니 임플란트 4개를 이용해서 고정력을 더 얻는 그러한 피계일치 치료였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마그넷을 이용하는 그런 방법인데 방법은 다 같습니다. 이렇게 마그넷 어버트먼트라고 불리우는 어버트먼트를 고각 내에 체결을 하고요. 그 위에 자석 성분이 있는 이런 어태치먼트를 이용하는데 이것의 장점은 이제 이런 식으로 약간 수평적인 움직임을 허용한다는 것이죠. 네, 마그넷 어버트먼트를 체결한 후에 마그네틱 어태치먼트를 연결하고 덴처를 어태치먼트랑 연결을 합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유지력은 로케이터보다는 당연히 떨어집니다. 반면에 이제 이러한 환자분들도 분명히 우리가 임상에서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그 류마토이드 관절염 등으로 인해서 손가락의 힘이 굉장히 약하신 분들이죠. 이분들은 우리가 로케이터 어버트먼트 가장 약한 걸로 연결을 해드려도 이게 빼고 하시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전 제한적으로 마그넷 어태치먼트를 활용하는데 마그넷 어태치먼트는 수직으로 뽑는 힘엔 그래도 유지력이 어느 정도 제공이 되는데 측방으로 밀면 굉장히 쉽게 탈락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가락 힘, 즉 피계일치를 위로 들어서 빼기에 손가락 힘이 부족하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옆으로 밀어서 빼실 수 있게 이러한 류마토이드 관절염 환자에게서는 마그넷 어태치먼트를 활용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네, 실제 증례에 이렇게 4개를 식립했고요. 마그넷 어버트먼트와 어태치먼트를 연결해서 상악 덴처와 함께 연결을 해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마그넷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개의 임플란트, 2개나 4개나 하여튼 그 몇몇 임플란트를 연결해서 만드는 바 어태치먼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굉장히 많이 사용했던 그러한 방법입니다. 여기도 임상 경험이 오래되신 분들은 아마 많이 보시고 많이 해보셨을 텐데 이렇게 2개의 임플란트를 바로 연결을 해서 클립과 같은 형태로 이제 딸깍하고 끼워지게 되는 이러한 모양의 어태치먼트이죠. 자, 그래서 저는 어느 경우에 이런 바 어태치먼트를 사용하냐면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임플란트가 나름 평행하게 크게 서로의 각도가 벗어나지 않고 평행하게 식립이 되었다면 저의 선택은 당연히 로케이터와 같은 솔리터리 타입입니다. 하지만 임플란트가 이렇게 평행하지 않게 식립이 되는 경우가 있죠. 뭐 해부학적 한계가 있었다거나 아니면 뼈의 상태들이 좋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약간은 다이버전트하게 식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솔리터리 타입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착탈도 어렵고 그 부품의 마모나 잦은 교체가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립 각도가 20도 이상 경사가 졌을 때는 어태치먼트가 굉장히 쉽게 마모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경우에는 이렇게 바로 묶어서 그 서로 각도가 다른 두 임플란트를 약간 고정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묶어서 거기다가 클립을 이렇게 장착시키는 바 타입의
오버덴처도 임상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 두 임플란트 간의 각도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로케이터와 같은 솔리터리 타입으로 했을 때 제대로 착탈이 안 되고 부품에 마모가 빨리 오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바로 묶어서 그 위에 클립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방법으로 예전에 치료를 했었습니다. 네, 이 경우 역시 네, 금속으로 이렇게 바를 만들어서 네, 그 위에 이렇게 오버덴처를 연결을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여기 마그넷 성분을 이용해서 거기서 유지력을 얻었습니다. 물론 이제 제작 비용 이런 것들이 이제 금값의 상승 등과 같은 제작 비용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실제 임상에서 이런 예전처럼 골드 바를 사용하는 것은 조금은 어려워진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 바 부위의 구강 위생 관리가 잘 안 된다면 페리 임플란타이티스가 쉽게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연조직 과증식 등의 컴플리케이션도 많이 보고가 돼서 현재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상악의 경우에는 저는 바 타입을 주로 사용을 그래도 하고 있습니다. 상악의 임플란트 4개가 굉장히 서로 평행하게 잘 식립이 되었다면 뭐 이렇게 솔리터리 타입을 물론 쓸 수도 있겠죠. 로케이터와 같은 솔리터리 타입을 사용할 수 있겠지만 상악에서 여러 개의 임플란트를 서로 평행하게 심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골의 흡수 방향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 치조골의 상태가 좋다면 이 경우와 같이 약간 우리가 수직적으로 잘 심을 수 있을 정도로 골폭이 좋으면 상관이 없지만 대부분 골의 흡수 방향 때문에 이렇게 점점 기울어서 심게 되죠. 그래서 상악에 서로 다른 4개의 임플란트가 서로 평행하게 심기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심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서로 각기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죠. 이는 술자의 능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심긴 것이 아니라 잔존치조골의 흡수 방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서로 다른 각도로 식립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실제 증례입니다. 상악 어그레시브 페리오돈타이티스로 상악의 대부분의 치아들이 다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총이치 사용을 하고 싶지 않다는 환자의 의견을 반영해서 4개의 임플란트를 심고 바 어태치먼트를 연결했습니다.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임플란트가 서로 평행하지가 않죠. 굉장히 서로 다른 방향입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 금값이 너무 비쌌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젠 더 이상 금으로 바를 만들지는 않고요. 지르코니아로 이렇게 바를 만들고 지르코니아로 근데 바를 만들었을 때 가장 큰 단점은 여기에 메탈 클립을 사용한다면 지르코니아와 클립 이 두 재료가 서로 맞지 않기 때문에 클립의 마모가 너무 빨리 옵니다. 그래서 저는 지르코니아 바 위에 로케이터를 이렇게 레진 세면으로 붙여서 로케이터 오버트먼트에서 또 유지력을 추가적으로 얻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지르코니아로 바를 만들고 로케이터 어버트먼트를 지르코니아 바에 심고 덴처를 그 위에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제작을 하게 됩니다. 네, 지르코니아 바를 만들었고요. 3개의 로케이터 어버트먼트를 이용해서 연결해 주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서는 모든 경우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치조제의 흡수가 굉장히 많아야 됩니다. 전제 조건은. 왜냐면 바가 들어갈 높이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로케이터 어버트먼트가 또 연결이 돼야 되고 그 위에 하우징이 또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고흡수량이 많은 환자에서는 우리가 편하게 이렇게 쓸 수 있지만 고흡수가 적어서 즉 뼈가 너무 좋은 환자에서는 이 공간이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로 티타늄이나 지르코니아로 바를 만들고 거기다 로케이터를 활용하는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의 식립 각도가 서로 평행하지 않은 경우 아니면 짧은 길이의 임플란트를 어쩔 수 없이 심었거나 얇은 직경의 임플란트를 심어서 조금 더 견고하게 연결해야 되는 경우에 저는 이렇게 바 타입을 주로 사용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도 오늘 첫 시간이고 해서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 위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몇 개의 임플란트를 심어야 되는지 하악의 경우 2개의 임플란트 그리고 하악에 2개 이상의 임플란트를 심는 것은 큰 도움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상악에는 4개의 임플란트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임플란트의 식립 위치는 하악은 측절치,
상악은 측절치와 제1소구치 부위에 심는 것을 선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태치먼트의 종류들에 대해서 로케이터와 마그넷, 볼, 그리고 미니 임플란트에 있는 미니 볼을 사용하는 그런 방법도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발을 활용하는 방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조금 기본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조금은 기초적인 내용을 준비했고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이제 제가 실제 임상에서 또 어떠한 문제들을 겪었고 그걸 또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를 또 공유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저의 이 강의가 선생님들의 임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